전란이 한창일 때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집이 없다 한들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고 다들 걸식하느라 바빴다. 여기저기서 구한 열매며 뿌리를 씹으면서 아, 이게 인생이지 하고 살았다. 오로지 목숨만 붙들고 있으면 됐으니 오히려 사는 게 단순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김무부는 17살 어린 나이에 동생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부모님은 전쟁 중에 돌아가셨고 이제 남은 건 동생 셋과 함께 자립해야 한다는 막막한 뿐이었다. 고향 마을에 도착해 집을 찾은 김무부는 할 말을 잃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형, 이게 진짜 우리 집 맞아요? 둘째 동생이 조심스레 물었다. 이미 바람이 스며들 만큼 허물어진 집을 앞에 두고 동생들도 혼란스러워 보였다. 아마도 맞는 것 같아. 기억하잖아. 여기 벽에 전에 나비 모양 흙자국 있었잖아. 김무부가 중얼거렸다. 나비 모양 흙자국을 보며 확신이 서는 듯했다. 형, 안에 들어가 볼까요? 혹시 뭐 남은 게 있을지도? 무부는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안은 그야말로 휑했다. 구석구석 먼지로 가득했고 그 흔한 숟가락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맏형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무부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어린 동생들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여기서 좌절할 순 없었다. 동생들도 살려야 하고 자신도 살아야 했다. 동생들이 실망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는 동안 무부는 씩씩하게 말했다. 자, 오늘부로 우리가 이 집을 다시 꾸미기 시작하는 거다. 침 흘릴 시간 없어. 우리 해보자. 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첫째 형의 말에 힘을 얻은 듯했다. 형, 진짜로 할 수 있을까요? 둘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부는 밝게 웃으며 두 손을 펼쳤다. 못할 게 뭐 있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하였다. 비록 쓰러져가는 집이어도 이게 우리의 시작점인 거다. 집안에 들어온 바람은 막으면 되고 지붕은 고치면 돼. 우린 형제잖냐? 형제가 뭉치면 뭐가 무섭겠느냐? 무부는 동생들이 의지해주는 것을 느끼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제 집은 허름했지만 가족을 위해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자, 그럼 우리 이 집을 다시 살아갈 곳으로 만드는 거다? 저쪽 벽은 막고 구멍난 지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고쳐보자고. 동생들은 김무부를 따라 한 손에 도구를 들고 집을 고쳐 나가기 시작했다. 무부는 이 낡은 집에서 동생들과 함께 꾸려갈 미래를 상상하며 작은 희망을 품었다. 허름한 집을 겨우 사람 살만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뒤 그는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에 부딪혔다. 무부가 나무를 자르고 막아둔 구멍난 벽을 두드려보자 둘째 동생이 걱정스런 얼굴로 말했다. 형님, 혹시 이 집이 또 무너지는 건 아니겠지요? 천장도 툭 떨어질 것 같고. 무부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글쎄, 떨어진다면 우리가 밖에서 자야지 뭐. 아니면 마루 밑에라도 숨어볼까? 셋째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진지하게 덧붙였다. 밖에서 자면 별이 보이겠죠. 형님 말씀대로 한여름에 별빛 아래서 자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을 듯한데요. 무부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좋다. 그럼 별 보며 자는 낭만은 나중에 누리고 지금은 이 집부터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겠다. 동생들이 잠깐 웃고 다시 일에 집중했다. 무부는 속으론 긴장했지만 동생들 앞에선 내색하지 않으려 했었다. 책임감이 그에게 주는 부담은 컸으나 그에겐 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내고 말겠다는 결심이 있었다. 집이 겨우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모양새가 되자 무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였다. 땅에서는 풀이 자라나지 않고 동네에 논밭도 남은 게 없으니 어떻게든 먹을거리를 구해야 했다. 그는 동생들을 보며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자,
이제 중요한 걸 해야 한다. 먹을 걸 구해야 하는데 이건 쉽지 않다. 다들 배고프지 않냐? 네, 형님, 배고파서 배랑 등이랑 붙을 것 같습니다. 무부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러면 나와 둘째가 저자로 가서 품을 팔아보자꾸나. 일을 도와드리면 쌀 한 줌이라도 주실 거다. 셋째는 산에 가서 열매나 풀을 좀 구해오거라. 하지만 위험하게 높은 데까지 올라가지 말고 나무 뿌리도 캐보렴. 막내가 초조하게 물었다. 그럼 전 뭘 해야 하나요? 저도 뭔가 하겠습니다. 무부는 막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막내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집을 잘 지키고 있어라. 막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다짐했다. 네, 형님. 무부는 동생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무겁지만 이들의 믿음과 의지 덕분에 힘이 났다. 그는 저자로 향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동생들이 죽고 사는 게 전부 나 하기에 달렸으니 이제 정말 어른처럼 살아야 한다. 김무부는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을을 돌며 이를 찾아다녔다. 그는 낚시도구인 어망을 손질하거나 고기잡이에 따라 나서기도 했고, 때로는 낡은 배를 수리하는 고된 일까지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뛰어들었다.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몸에 익혔던 일들이 이제야 빛을 발하는 듯했다. 포구의 일꾼들도 하나둘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같이 일하는 짐꾼이 무부에게 물었다. 얘야, 너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 무부는 잠시 멈칫하다가 씩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동생들이 셋이나 있거든요. 그 녀석들 배불리 먹이려면 제가 이렇게 부지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짐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어린 나이에 그만한 마음을 가지다니 참 대단하다. 너처럼 성실한 사람은 오래 일할 수 있을 거다. 무부는 힘들 때마다 동생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을 따라 열심히 걸어온 동생들이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믿고 따르는 그들이 생각났다. 그래, 동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야. 김무부는 3년 동안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며 동네 사람들의 신뢰를 쌓아갔다. 그 덕에 이제 김무부 형제는 그날그날 낀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형편이 나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16이 된 둘째 동생이 나지막하게 물었다. 형님, 저도 이제 형님 일을 거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무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동생을 쳐다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나랑 같이 짐을 나르겠다는 말이냐? 내 보기엔 너는 아직 어린데 나를 따라올 수 있을까? 둘째는 당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형님, 형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왜 못하겠습니까? 어차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하였지 않습니까? 김무부는 둘째의 눈빛에서 단단한 결심을 읽고 결국 허락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해보자꾸나. 둘째는 이를 악물고 짐을 나르기 시작했다. 비록 형처럼 큰 짐을 쉽게 들진 못했지만 둘이 함께하니 일은 훨씬 수월했다. 그렇게 형제가 함께 일하며 점점 더 형편이 나아졌다. 그러다 어느 날 이번에는 셋째 동생이 나서며 말했다. 형님, 저도 이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형님처럼 힘을 보태고 싶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김무부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안 된다. 왜요, 형님? 저도 형님을 도울 수 있다고요. 무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앞으로 우리 집안을 더 굳건히 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너와 막내는 서당에 다닐 것이다. 셋째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황급히 말했다. 서당해요? 그래도 형님이 일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어떻게... 이 형 말만 잘 듣고 따르거라.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설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둘째도 나도 언젠가 공부를 할 날이 올 것이다. 너희만 조금 먼저 배우기 시작하는 것뿐이야. 그래도 어찌...
내가 힘들어도 너희들이 배워야 나중에 우리 집안이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게다. 그러니 서당에서 부지런히 배우고 돌아오면 된다. 막내가 약간 머뭇거리며 물었다. 형님, 그럼 제가 글씨가 삐뚤빼뚤하면 혼내지 않으실 거죠? 무부는 웃으며 말하기를 그래, 삐뚤어도 좋으니 배우기만 해라. 꼭 멋진 선비가 되거라. 김무부는 동생들과 함께 고생을 견디며 일하고 공부하느라 몇 년이 지나가는 줄 몰랐다. 낮에는 짐을 나르고 밤에는 동생들과 책을 펴고 글자를 익히기를 반복했다. 덕분에 무부도 둘째도 조금씩 글자를 알아가며 삶의 작은 희망을 키웠다. 어느 날 무부는 둘째를 불렀다. 이제 가게를 하나 내볼까 싶다. 우리가 땀 흘려본 돈으로 우리 형제들이 다 같이 일할 수 있는 가게 말이다. 둘째는 눈을 번쩍이며 대답했다. 형님, 드디어 우리가 가게 주인이 되는 겁니까? 무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사형제가 다 함께 일할 수 있는 가게야. 손님도 받으면서 우리가 직접 꾸려갈 수 있는. 조금의 빚을 지긴 했지만 형제들은 힘을 합쳐 가게를 꾸려나갔다. 무부는 30이 되었고 어엿한 청년들이 되었다. 형제들 중 이미 셋이 장가를 갔고 막내도 새색시를 맞았다. 그 무렵 둘째의 아내가 입덧을 시작하며 아이 소식을 알리자 형제들 사이에 경사가 넘쳤다. 무부가 크게 웃으며 외쳤다. 올해는 정말 경사가 겹치는구나. 모두들 복이 차고 넘쳐서 어쩔 줄 모르겠구나. 형제들은 함께 웃었고 가게는 하루하루 번창해 갔다. 그렇게 5년이 지나 무부는 드디어 모든 빚을 청산하고 형제들에게 가게의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선언했다. 어느 날 저녁, 무부는 동생들을 불러 모아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매달 수익을 넷으로 나눌 것이다. 우리 각자가 가져가서 각자 집안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야. 둘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형님. 셋째도 동의하며 덧붙이는데 큰형님, 형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덕분입니다. 저도 가족을 잘 챙기고 형님께 부끄럽지 않은 동생이 되겠습니다. 무부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들 좋은 가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너희 각자가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것은 우리 사형제, 즉 더 큰 가족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동생들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지만 막내는 분위기를 띄워보려 말하는데 그런데 형님, 그러면 제가 아내에게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면 가게 기강이 흐트러지는 건가요?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다. 무부는 막내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잔소리는 기강이 아니라 기운만 빠지게 할 테니 너도 적당히 하거라. 막내는 부끄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알겠습니다, 형님. 형제들은 모두 웃으며 서로를 격려했다. 그렇게 무부와 형제들은 자신들이 함께 일군 가게와 가정을 위해 서로에게 책임감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더 단단히 다져나갔다. 가게가 번창하면서 형제들의 집안 형편도 나아졌다만 가난했던 시절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던 화목한 형제들이었지만 이제는 각자 집안에서 작은 사소함에 신경을 곤두세우기 시작했다. 형제들의 아내들 사이에서 특히 사소한 물건 하나까지도 서로 비교하고 감시하며 점차 갈등이 자라났다. 어느 날 김무부가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아내가 뾰로통하게 말했다. 여보, 오늘 막내 서방님네 그릇을 새로 드렸더군요. 은은하게 반짝이는 게 참 그리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무부는 아내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게 어쨌다는 것이오? 아내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다. 다른 집에 있는 건 우리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 집엔 그런 게 없는지 내일이라도 새 그릇을 사러 가면 좋겠어요. 무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집엔 이미 그릇이 있지 않소. 다 똑같은 그릇인데 뭘 비싼 그릇을 욕심내오. 그러자 아내는 작게 투덜거리며 말했다.
그렇게 좋은 그릇이 있으면 좀 나눠주지. 서방님네 서로 나눠 갖는 것 같더만. 왜 당신만 차별합니까? 김무부는 목소리를 굳혔다. 차별은 무슨 차별이오? 그릇 한 개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니 앞으로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시오. 우리 집에 꼭 필요한 것이면 마련할 것이지만 필요하지 않다면 더 이상 이 얘기는 꺼내지 마시오. 그 말에 아내는 얼굴이 벌개져서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다른 형제들은 사정이 달랐다. 작은 것 하나하나를 문제 삼아 남편들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둘째 아내는 둘째에게 소곤거렸다. 여보, 제가 보니 셋째 시숙님네 새 옷이 예사롭지 않던데요. 요즘엔 옷감을 좋은 걸 쓰나 봐요. 둘째는 웃어넘기며 말했다. 옷이야 그저 입으면 되는 것 아니오? 그 집에 좋으면 그냥 좋겠지. 우리야 우리 형편에 맞게 입으면 되는 거지. 혹시 큰 시숙님이 다른 시숙님들만 더 챙겨주시는 거 아닌가? 셋째 아내도 셋째에게 비슷한 말을 했다. 형님 댁이 아이들한테 주는 돈이 조금 많은 듯하네요. 아이들도 자존심이 있는데 우리도 그 정도는 줘야 하지 않겠어요? 셋째는 대수롭지 않게 들으며 말했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하오? 아이들이 공부하고 놀기 좋으면 됐지. 하지만 아내들의 이야기는 점점 늘어갔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처음엔 귀찮은 잔소리라 넘기던 형제들도 점점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됐다. 하루는 넷째가 무부를 조심스럽게 찾아와 말했다. 형님, 제 아내가 그러는데 우리 형제 식구들끼리 너무 시기하는 것 같다는데 정말 서로 그러고 있을까요? 무부는 넷째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다. 넌 아내 말에 그리 쉽게 흔들릴 거냐? 이 작은 마음들이 나중에 큰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님,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김무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형제다. 형제가 서로를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냐? 사소한 것으로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거라. 넷째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그 미묘한 감정들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렇게 형제들은 각자 어딘가 아내의 말에 신경을 쓰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더 이상 서로에게 속마음을 터놓지 못한 채 한 집안에 모인 형제들 사이의 긴장감은 점점 커져갔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김무부의 둘째 동생 아들인 홍이와 넷째 동생 아들 민이가 놀다가 사소한 다툼을 벌였다. 민이가 입심 좋게 홍이를 몰아세우자 화가 난 홍이가 민이를 살짝 떠밀었는데 그만 체격이 작은 민이가 넘어져 울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던 차에 김무부의 아내와 셋째 부인까지 나와 싸움에 합세했다. 그만들 하세요. 이제 애싸움에 어른들까지 이러고 있으니 창피하지 않으세요? 김무부의 아내가 말했다. 서로 누구 편이냐를 따지며 억지 소리가 오가던 싸움은 점점 커졌고 마침내 네 사람 모두가 울며불며 소리를 지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내들이 소리치는 소리에 형제들도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각자 자기 아내를 두둔하다가 결국 형제들끼리도 언성을 높였다. 내 아내 말로는 홍이가 내 아들 민이를 넘어뜨렸다던데. 이게 무슨 일이요? 넷째가 큰 소리로 말했다. 막내 이놈아, 지금 형한테 큰 소리 내는 것이냐? 우리 홍이는 그런 애가 아니다. 그 사이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형제들은 그간 쌓인 불만을 터뜨리기라도 하듯 서로 고성을 지르며 헐뜯기 시작했다. 집안에 난생 처음으로 크고 거친 소리들이 울려 퍼졌다. 그때 아침 일찍 외출했던 김무부가 집으로 돌아왔다. 해질녘까지 이어진 형제들의 싸움을 지켜보던 무부는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부모님의 위패를 들고 나왔다. 무부는 마당 한가운데 멍석을 깔고 그 위에 위패를 모셨다. 형제들은 무부의 행동을 보고 잠시 싸움을 멈추고 무부를 지켜보았다.
무부는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더니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못하여 집안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 죄가 큽니다.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고는 바닥에 이마를 짓지었다. 형제들은 깜짝 놀라서 뛰어들어 그를 말리려 했지만 무부는 울면서 형제들을 뿌리쳤다. 이마에서 피가 흐를 정도로 계속해서 절을 올리며 이마를 찢는 무부의 모습에 어쩔 줄 몰라 하던 형제들의 아내들까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다. 김무부의 부인은 울며 소리쳤다. 여보, 제발 그만하세요. 이 모든 게 다 제 탓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른 형제들도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말했다. 형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형님 말씀을 잊고 저희가 욕심을 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김무부에게 잘못을 빌었다. 한참 동안 흐느껴 울던 김무부는 마침내 깊은 한숨을 쉬며 일어섰다. 다들 이제 알았으니 됐다. 우리 다시 화목하게 살자. 이 모든 것이 나의 부덕의 소치이니 앞으로는 우리가 모두 마음을 합하여 서로 아끼고 존중하도록 하자. 그 후 김무부의 집안은 다시금 화목을 되찾았고 2번 다시 다툼이 일어나는 일은 없었다. 적막한 산속 찬바람이 나뭇가지를 세차게 휘몰아치는 깊은 밤이었다. 앙상한 감나무 가지 끝에 걸린 금음달이 흔들리며 음산한 그림자를 드리우더니 검은 복면을 쓴 한 남자의 그림자가 감나무 위를 휙 스치고 담을 넘어 장대감의 대궐 같은 집 안으로 가뿐히 내려섰다. 도둑은 발소리 하나 나지 않게 몸을 낮추어 별당 옆에 물 빠진 연못으로 숨었다. 바닥에는 마른 연잎과 흙먼지가 자욱했지만 어둠 속에서 그의 몸을 감추기에는 충분했다. 누구지? 그때 그가 몸을 숨긴 바로 앞에서 어느 한 여인이 지나가는 것이었다. 그녀의 창백한 피부가 가느다란 달빛에 어렴풋이 보였다. 잠시 망설이던 도둑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숨죽여 다가가서 여인의 뒤로 접근한 그는 차가운 검을 여인의 등에 들이댔다. 날카로운 끝이 여인의 피부에 살짝 닿자 여인은 움찔하며 숨을 멈췄다. 조용히 해라. 움직이지 말거라. 도둑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소리 지르면 내 목숨도 끝이다. 그러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이야. 여인은 당황한 눈빛으로 도둑을 바라보다가 분노로 입술을 깨물며 말을 뱉어냈다. 누구냐? 감히 대감댁에 침입해 내게 검을 들이대다니.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도둑은 웃음기 없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내가 누구든 지금은 중요치 않아.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다. 중요한 건 내 목숨이 내 손에 달렸다는 것이다. 그저 돈이 탐난 도적질이냐? 시끄럽다. 협조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여인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치욕스러운 듯 눈빛을 날렸다. 도둑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인을 따라 별당으로 들어갔다. 별당의 어둠 속 도둑과 별당 아씨는 차갑게 마주서 있다.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별당 아씨의 눈빛은 도둑을 꿰뚫듯 날카롭다. 아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주 무례한 도둑이구나. 아씨는 손가락에 옥반지와 장롱 속의 금비녀를 꺼내 비단 보자기에 싸서 도둑 앞에 놓았다. 이걸 가지고 그만 가라. 그러면 내 눈 감아주겠다. 어떤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남의 것을 탐하면 천벌받게 될 것이야. 감히 이 집이 어디라고 들어와 내 앞에서 그걸 들이대다니. 이쯤 돌아가면 목숨줄은 붙어 있을 것이야. 도둑은 아씨의 말을 들으며 미소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주제라. 나를 단순한 도둑으로 보았다면 한참 잘못 본 것이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대감의 재물을 탐해서가 아니다. 나는
장 대감의 목을 가지러 왔다. 별당 아씨의 얼굴이 굳었다. 그러나 곧 차분하게 도둑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물었다. 무슨 철천지 원수이길래. 도둑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장 대감은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다. 그대는 그자의 딸인가? 아니요. 난 며느리요. 아씨의 얼굴이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졌다. 그가 말하는 고통을 이해한 듯 그녀는 긴 침묵 속에 잠겼다가 이전의 적대감 대신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약간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님께 어떤 고초를 겪으신 겁니까? 그 시각 사랑채에서는 장대감이 나이 어린 첩실을 곁에 두고 한가롭게 즐기고 있었다. 첩실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감을 달래고 있었지만 장대감은 거친 숨소리로 신경질적인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삽살개의 시끄러운 짖음 소리가 어둠을 뚫고 들려왔다. 저게 대체 왜 저렇게 시끄럽게 짖는단 말이냐? 장대감은 얼굴을 찡그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첩실이 조심스레 그의 어깨를 주물렀지만 장대감은 개짖는 소리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곧이어 하인들이 다급히 달려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대감 나으리. 아마 고양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즘 자주 나타나서 말입니다. 장대감은 말을 자르며 큰 소리로 호통쳤다. 입 다물어라. 고작 고양이 따위 때문에 이렇게 소란을 피운단 말이냐? 송구합니다, 대감 나으리. 짜증이 가득 담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이내 그는 하인들에게 날카로운 눈길을 던지며 명령을 내렸다. 별당은 살폈느냐? 혹시 며느리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가보거라. 하인들은 허둥대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랑채를 나섰다. 첩실이 안심시키듯 대감의 팔에 매달려 나직하게 속삭였다. 나으리 괜한 걱정으로 마음 상하지 마세요. 그저 지나가는 일일 뿐이옵니다. 소녀가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인들이 연못가를 지나 별당으로 우르르 몰려들었다. 밖에서 행랑아범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데 아씨 계십니까? 하고 부르자 별당 아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상황을 짐작했다. 아씨는 짜증스러운 얼굴로 방문을 열고 처마 끝까지 나와 하인들을 내려다보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냐? 아씨는 날카롭게 물었다. 하인들은 아씨의 차가운 시선에 잠시 멈칫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만약 지금 등 뒤에 도둑이 검을 겨누고 있다면 아씨로서는 마루에서 팔짝 뛰어내리며 외칠 수도 있을 터였다. 그러나 이내 아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겼다. 하인들은 한동안 눈치를 살피다 행랑아범이 서둘러 입을 열었다. 아씨. 소란을 피워서 송구하옵니다. 대감 나리께서 도둑이 들지 않았나 하시오. 다 확인하라는 엄명이 있어. 아씨는 하인들을 지그시 내려다보다가 짧게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만두고 돌아가거라. 보다시피 아무 일도 없으니 헛수고는 그만둬도 되겠다. 그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허둥지둥 물러났다. 아씨가 방문을 닫고 들어서자 도둑은 복면을 벗고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 고맙소이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거사를 치르기도 전에 이미 내 목은 날아갔을 것이오. 말해보시오. 도대체 무슨 연유인지? 10여 년 전 장대감은 한양에서 벼슬을 마치고 오랜만에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리웠던 옛 친구 만수를 찾은 장대감은 반가움 속에 그의 집을 방문했다. 하지만 재회의 기쁨도 잠시 그는 만수의 부인을 보는 순간부터 마음속에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이 피어올랐다. 아리따운 자태와 단아한 모습에 정신이 혼미해진 장대감은 그날 이후부터 만수의 부인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결국 그는 은밀히 사또를 찾아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마을에서 나름 알아주는 부자였던 만수는 청렴함을 중시해 뇌물을 일절 바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 점 때문에 이미 사또 눈밖에 났던 그였다. 나도 평소 김초씨가 다소 거슬렸소. 부유하면서도 윗사람에게 예를 갖추지 않는 그 자를 손보아야겠다 생각하던 차였는데 뇌물 수수의 죄명을 씌워 곤장을 치고 옥에 가둬두면 될 것입니다. 장대감의 뇌물을 받은 사또는 만수에게 온갖 모함을 씌워 옥에 가두려고 계획을 세웠다. 며칠 후 장대감과 사또의 모략에 따라 관군이 만수의 집에 들이닥쳤다. 당황한 만수는 관군들에게 사유를 묻다가 묶인 채로 끌려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만수의 부인은 공포에 찬 얼굴로 남편에게 외쳤다. 여보,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요? 만수는 억울한 심정을 가눌 수 없었다. 그는 아내를 진정시키려 말을 했다. 여보, 절대 걱정하지 말게.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 곧 풀려날 것이오. 날 믿어주시오. 만수는 차가운 감옥 속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며 버텼는데 매일 밤 그는 가슴 깊이 쌓인 억울함과 그리움에 잠기며 부인과 어린 아들을 생각했다. 하지만 추위와 배고픔, 고문 후유증을 이기지 못한 그는 결국 그의 겨울, 차가운 감방 속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만수가 옥중에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부인에게는 연이은 불행이 닥쳐왔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을 믿기 어려워하며 매일 밤 울부짖었다. 그러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후 장대감이 그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는 상심한 부인에게 억지로 위로의 말을 건네며 마을에 홀로 남은 그녀의 안위를 걱정하는 척 접근했다. 어느 날 저녁, 장대감은 조심스럽게 만수의 집을 다시 찾았다.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부인은 창백한 얼굴로 집을 지키고 있었다. 부인,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오. 이제는 누군가가 그대를 돌보아야 할 때가 아닙니까? 부인은 그를 바라보며 서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희를 더 이상 찾지 말아 주십시오. 남편 잃은 슬픔을 감당하기에도 벅찬데. 장대감은 억지로 동정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만수는 내 오랜 친구였소. 내가 그대의 남편을 잃은 슬픔을 위로하고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부인은 장대감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일 뿐 말을 아꼈다. 만수의 빈자리가 크겠지만 그대를 외롭게 둘 수는 없지 않소. 내가 그대를 돌본다면 그대의 삶이 좀 더 평안해질 것이오. 어려울 때일수록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소? 만수도 그걸 바라고 있을지 모르오. 부인은 그 말에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남편이 없는 빈자리도 제 힘으로 견뎌내겠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저희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그녀의 거절에 장대감의 얼굴에는 순간 불쾌한 기색이 스쳤다. 그러나 그는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다. 나는 그저 그대와 아이의 안위가 걱정되어 하는 말이니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인데. 그러나 부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에게는 지금 떠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 마을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으니 나리께서도 저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장대감은 그녀의 냉정한 태도의 표정이 굳어졌고 마지막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부인, 나의 마음을 이렇게 저버린다면 훗날 일을 후회하게 될 것이오. 내 배려를 거부한다면 앞으로 그 누구도 그대를 도와줄 사람은 없을 것이오. 후로 온갖 괴롭힘으로 살림은 어려워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다. 남편을 잃은 아픔과 억울함, 그리고 아들을 홀로 키울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그녀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마침내 그녀는 어느 깊은 밤, 집안의 대들보의 생을 마감했다. 시간이 흐르고 별당 아씨는 혼례 날, 눈부신 예복을 차려입고 장대감의 아들과 혼인을 맺었다. 그녀는 단정하고 조용한 성품으로 시댁의 기대를 받으며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꿈꾸던 결혼 생활은 시작과 동시에 산산이 깨지고 말았다. 장 대감의 아들은 애초부터 책임감이나 가정에 대한 애정은커녕 자기 멋대로 살 줄만 아는 사내에 불과했다. 혼례 후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색주가를 드나들기 시작했고 집에 드나들 때마다 그녀에게 상처를 남겼다. 어느 날 밤 장 대감의 아들이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돌아왔다. 그의 비틀거리는 발소리에 하인들은 당황해하며 물러섰고 별당 아씨는 잠에서 깨어 고요히 그를 맞이했다. 그는 아무런 인사도 없이 거칠게 신발을 벗어던지고 방에 들어왔다. 별당 아씨는 지친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왜 이토록 늦게 들어오십니까? 서방님? 오늘도 또 술을 마시고 오신 겁니까? 장 대감의 아들은 비웃으며 눈을 치켜떴다. 아니, 아내 되는 자가 어디 사내 일에 참견하는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말래도? 아씨는 그의 냉담한 말투에 상처받은 얼굴로 시선을 피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저는 그저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토록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으시면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코웃음을 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내가 걱정해야 할 일이라면 나에 대한 불만이나 줄이는 것이 좋을 거야. 이 집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내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아씨는 그 말에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며칠 뒤 장 대감의 아들은 또다시 술에 취해 늦게 돌아왔다. 이번에는 뺨에 난 상처와 푸른 멍이 그의 얼굴을 뒤덮고 있었다. 술에 취한 그는 방으로 들어와 아씨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는 거냐? 입을 열기 전에 생각부터 해라. 서방님, 제발 이곳을 우리 집안을 살피셔요. 매일 밤 술에 취해 돌아오시는 서방님을 맞는 제 마음은 찢어집니다. 나는 밖에서 즐길 대로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니 입을 닫고 있어라. 아씨는 그의 독설에 결국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서방님, 이렇게 무너져가는 집안에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제발 저를 위한 마음은 없어도 이 집안과 당신을 위해서라도 집에만 계셔 주시지요. 장 대감의 아들은 그런 그녀를 비웃으며 냉정하게 돌아섰다. 너와 나의 인연은 그저 필요에 의한 혼인일 뿐이야. 마음 같은 거 바라지 말아라. 그는 그 후로도 매일같이 색주가를 드나들었다. 별당 아씨는 홀로 별당에서 세월을 보내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러나 그의 돌아오지 않는 발걸음은 그녀에게 점점 더 큰 절망을 남겼다. 그러던 어느 날 장 대감의 아들이 색주집에서 또다시 흥청대다 병을 얻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이다. 아씨는 그 소식에 망연자실했다. 이제 그녀는 비록 법적으로는 며느리의 위치에 있었지만 남편도 없이 고립된 채 별당에서 지내야 했다. 그 집은 그녀에게 제가도 꿈꾸지 못하는 감옥과도 같았다. 서로의 과거를 알게 된 두 사람. 오랜 시간 동안 억눌려온 고독과 슬픔, 분노가 한순간에 터져나온 듯 그녀는 그를 향해 망설임 없이 다가갔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향해 와락 껴안았다.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서로의 고통이 깊이 전해졌다. 별당 아씨는 그에게 다급히 속삭였다. 제발 살부지수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자의 고통이 끝납니다. 그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수의 아들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말을 받아들여 복수를 접었고 아씨는 며칠 후 장 대감의 재물을 몽땅 챙겨 아씨와 만수의 아들은 함께 어디론가 사라졌다. 관아 한쪽에선 두 아전이 낮은 목소리로 속닥였다. 여보게, 이번에 새로 오신 사또 말일세. 그 구렛나루며 풍채가 보통이 아니지 않소? 보통은커녕 딱 산적 두목에 그것이 아닌가. 그리 우람한 몸집에
사람을 꿰뚫는 눈빛이라니. 다른 고을에서는 소문이 벌써 돌았다지. 산적 두목이 관직을 샀다고. 하, 나도 그 말 들었소. 심지어는 어떤 포졸이 말하길 산중에서 내려올 때 도포를 입고만 내려왔다더군.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나? 우리 사또께서 아침마다 수염을 쓸어내리며 하시는 말씀 말이야. 뭐라 하신단 말이오? 오늘도 백성을 위해 몸을 바치겠다. 하하하. 나는 그 말만 들으면 너무 웃기다오. 그 풍채와 수염이 어찌 백성을 위할 상인가? 차라리 백성들이 그 눈빛에 기가 주고 억울한 일도 말 못하고 돌아갈 상이지. 그렇소. 백성을 위한다기보다는 팔씨름 대회를 열면 팔도에서 1등을 하실 분 아닌가. 팔 하나로 고을을 제압할 상이라니까. 하나저는 과장된 몸짓으로 도끼질 흉내를 내며 말했다. 사또의 그 구렛나루를 보고 있자면 나도 땔감 하나라도 잘라서 바치고 싶다니까. 그런 풍모를 지닌 분께는 무슨 죄라도 짓는 기분이요. 하, 자네도 참. 그건 그렇고 사또께서 어디까지 참으실지 궁금하지 않소? 우리가 이만큼 웃고 떠드는 걸 알고 계실까? 알 리가 있겠소? 우리 사또는 어차피 수염 관리하시느라 바쁘실 테니 이리 사소한 일엔 관심도 없으시겠지. 둘은 다시 한번 소리를 죽이며 배를 잡고 웃었다. 며칠 후 병욱은 저작거리에서 친구 창규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창규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야, 병욱. 내 아버지 말이야. 솔직히 말해보자. 그 얼굴로 사또라고 하니 웃음이 나오지 않겠냐? 우리 마을 사람들 다들 산적 두목이 내려왔다고 난리더라. 우리 아버지 그렇게 외모로 판단할 뿐이 아니야. 그건 모르는 소리야. 모르는 소리? 그럼 내 아버지가 대청 마루에서 도끼질이라도 하시면 내가 놀라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말이지. 창규야, 입을 닥치지 못하면 내 집 솥단지에 발자국 찍히는 수가 있다. 병욱은 농담처럼 받아쳤지만 속이 끓는 듯 답답했다. 그날 저녁 병욱은 아버지께 하소연했다. 아버님, 너무들 합니다. 친구 창규도 그렇고 아버지 부하들도 그렇고 모두가 아버님을 흉보고 웃습니다.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아버지는 조용히 병욱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방 안이 떠나가라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병우가 그만두거라. 산쪽 두목 같다느니 도끼질을 할 상이라느니 평생 들어온 말이다. 그러니 그 말을 어찌 내가 새삼스레 들을 수 있겠느냐? 아버님, 그럼에도 아전들이 상관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분을 두고 말입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병우가 참으로 소중한 것은 시간을 두고 증명하는 법이다. 존경이란 내가 먼저 본을 보이지 않고서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니라. 저들 또한 나쁜 이들이 아니다. 때가 오면 저들이 자연스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버님,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기다려보아라. 모든 것은 순리로 흘러가게 마련이다. 병욱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을 떨치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의 지혜와 명성이 드러나는 사건이 오기만을 바라고 또 바랐다.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아버지 앞에 달려와 땅을 치며 울기 시작했다. 사또, 부디 제 억울함에 귀 기울여 주소서. 병욱이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며 귀를 쫑긋 세웠다.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울기만 하면 내 어찌 그대의 억울함을 알겠는가? 자네 억울함이 땅을 치면 해결되는 일이라면요. 관아가 뭐하러 필요하겠는가? 젊은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흑, 사또 나리, 너무 억울해서 그만. 아버지는 고개를 흔들며 손짓했다. 그만. 울음부터 그치게.
땅도 아플 지경 아닌가? 말하지 않으면 내 억울함 대신 관아뜰에서 자네를 울음으로 벌주겠네. 젊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겨우 진정했다. 사또, 소인의 이름은 정영성이라 하옵니다. 제 아버지는 이 고을에서도 큰 부자셨는데 제가 어릴 때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돈이 자네 아버지께서 무슨 잘못이라도 하셨나? 아니면 자네가 어쩌다 그 돈을 잃었단 말인가? 아니옵니다. 사또나리. 제 아버지께서는 일가친척도 없이 외로이 저를 키우셨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 몸이 약하시다 보니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래, 어머니께서 몸이 약하시다니 가난한 상황이 아니었다니 더더욱 궁금하네. 자, 계속 말해보게. 정용성은 눈물을 머금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실 때 가장 친했던 친구를 불러서 아버지는 말을 끊으며 흥미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친구를 불렀다고? 그게 누구인가? 혹시 그 친구가 자네가 땅을 치며 울게 만든 장본인인가? 그 이야기는 아직 이로옵니다. 사또나리. 허나 분명히 그분이 문제의 이유이옵니다. 병욱은 뒤에서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제 그 사내의 이야기를 더 끌어내보세요. 그래야 모든 것이 드러날 텐데. 정용성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입을 열었다. 사또나리, 제 아버지의 친구 허진원이라는 분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무척 신뢰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랜 친구였고 생전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랜 친구라. 그 허진원이라는 자가 자네 아버지께 충실했다고 하였는가?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그를 아끼셨기에 돌아가실 때 그분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정용성은 잠시 뜸을 들이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답답하다는 듯 재촉하며 말했다. 자네 한 번에 말하게. 그토록 가슴 답답하게 하려는가? 예, 사또나리.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허진원에게 10만 양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네의 우정을 믿네. 내가 일가친척이 없어 외롭게 자랐으나 자네 덕분에 외로움을 몰랐다네. 아버지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오호라, 벌써부터 감동적인 이야기로구나. 그런데 어찌 그리 친한 친구가 자네를 울게 만들었단 말인가? 잠시만 더 들어보십시오. 사또나리.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어리니 큰돈을 맡기면 비뚤어질까 두렵네. 부디 이 돈으로 고리업을 하되 이자는 자네가 갖고 원금은 내 아들이 장성하면 돌려주게. 아버지는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참으로 훌륭한 계획이로군. 하지만 지금 자네가 관하로 달려와 울고 있는 걸 보면 그 계획이 실패로 끝난 모양이구먼. 그렇사옵니다. 정용성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께서도 곧 돌아가셨고 저는 고아로 자라며 그 유언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희 집에서 오래 일하셨던 노영감님께 그 말씀을 듣고 허진원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찾아갔더니 그 허진원이라는 자가 어찌 대답하던가. 자네를 안아주며 돈을 돌려주었겠지. 천부당만부당이옵니다. 사또나리. 그는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문전박대했습니다. 증인이 있다 해도 코웃음을 치며 그런 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놈 봐라. 그럼 자네는 그렇게 쫓겨나 억울함만 삭히고 있었단 말인가? 정용성은 두 손을 비비며 외쳤다. 예, 사또나리. 소인은 더는 참을 수 없어 이리 달려왔습니다. 부디 제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지금 자네 말이 전부 사실이라면 그 허진원이 천벌을 받아야 할 것이야. 하지만 거짓이라면 자네는 사또 앞에서 큰 죄를 지은 것이네. 자, 다시 묻겠네. 진실인가? 예, 사또나리.
제가 어찌 하늘을 두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믿지 못하신다면 노영감을 데리고 와 증언을 듣게 하셔도 됩니다. 아버지는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좋다. 진실인지 아닌지는 허진원이라는 자를 불러 물으면 알 수 있을 터. 여봐라. 네, 사또나리. 당장 가서 그 허진원을 대령하라. 알겠사옵니다. 포졸들이 서둘러 나가자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자네는 조금만 더 기다리게. 내가 이 일을 바로잡아 주리라. 허나 자네 말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그때는 자네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네. 정용성은 두 손을 모아 고개를 깊이 숙였다. 사또나리, 소인은 결코 거짓을 고한 적이 없사옵니다. 병욱은 기둥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속으로 환호했다. 드디어! 이제 아버지의 진가를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한 시즌이 흐르고 내 이놈, 내 죄를 알렸다. 허진원은 두 팔을 붙잡힌 채 관하로 끌려왔다. 얼굴은 벌개졌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사또나리, 소인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감히 여쭙사옵니다. 아버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발칙한 자를 보았나? 아직도 내 죄를 모르겠다는 뜻이냐? 아니옵니다, 사또나리. 소인은 영문을 도대체 무슨 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사옵니다. 아버지는 하늘을 가리켰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너의 죄를 어찌 모르겠느냐? 내가 도적 이형노와 내통하여 10만 양을 받아내고도 이를 부정하고 있으니 대체 어찌해야 그 입에서 진실이 나올까? 허진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사또나리, 천부당만부당 하신 말씀입니다. 소인은 이영노라는 자를 알지도 못합니다. 어찌 그런 죄를 뒤집어 씌우십니까? 아버지는 포악한 표정을 유지하며 손을 턱에 대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호라, 내가 그렇게 뻔뻔하게 나올 줄 알았다. 여봐라. 이놈이 쉽게 자백할 놈이 아니니 그 도적 이형노를 데려오너라. 예, 사또나리. 곧이어 포졸들이 우락부락한 외모의 이형노를 끌고 왔다. 병욱은 기둥 뒤에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랑 닮은 꼴 도적이라니. 이거 진짜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버지는 이형노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형노, 그대는 이허진원이라는 자를 아는가? 이형노는 짐짓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사또나리. 허진호는 이 마을에서 고리대업으로 크게 성공한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허진원은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아니옵니다. 전 이놈을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사또나리, 저를 믿으소서. 아버지는 허진원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꾸짖었다. 이놈 봐라. 저 도적이 너를 알고 있다고 증언을 했는데 너는 아직도 부정하는 게냐? 사또나리, 제 부모를 걸고 맹세하옵니다. 저놈과는 일면식도 없사옵니다. 그러자 이형노가 목소리를 높이며 허진원을 향해 소리쳤다. 야, 이놈아! 내가 지금 와서 나를 모른다니! 내가 10년 전에 나를 고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아간 10만 양으로 고리대업을 해서 큰돈을 벌지 않았더냐? 허진원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사또나리, 그건... 아버지는 다시 허진원을 쏘아보며 물었다. 아직도 거짓을 고할 작정이더냐?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무엇 때문에 너 같은 놈에게 그리 큰 돈을 맡겼겠느냐? 허진원은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입을 열었다. 사또나리, 실은 그 돈은 제 친구가 맡긴 돈이옵니다. 어린 아들에게는 큰 돈이 위험하니 제가 잠시 관리하라고 하였사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고리대업을 시작했고.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비로소 웃음을 터뜨리며 물었다. 오호라. 그러면 그 돈은 진정 친구의 돈이었단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제가 어찌 거짓말을 하겠사옵니까? 그래. 정용성, 내도 이 말을 들었느냐? 네, 사또나리. 어디선가 정용성이 쓱 튀어나와 아버지의 물음에 대답했다. 허진원은 깜짝 놀라 정용성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리고 사또와 정용성을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다 자신이 함정에 빠진 것을 깨달았다. 허진원, 그대는 당장 10만 양을 만들어 너의 친구의 아들인 정용성에게 줘라, 알겠느냐? 네, 사또나리. 허진원은 힘없이 대답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사또의 지혜로운 판결에 찬사를 보냈다. 사또는 허진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모두들 대답이 없자 사또는 말을 이었다. 복은 깨끗하고 검소한 데서 생기고, 덕은 몸을 낮추고 겸손한 데서 생기고, 돈은 편안하고 고요한 데서 생기고, 천명은 마음씨가 부드럽고 밝음에서 생기고, 근심은 욕심이 많은 데서 생기고, 재앙은 탐욕을 많이 내는 데서 생기고, 잘못은 경솔하고 교만한 데서 생기고, 죄악은 어질지 못한 데서 생기는 것이니, 눈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입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지 말고, 마음을 경계하여 스스로 탐내거나 성내지 말며, 몸을 경계하여 나쁜 친구를 따르지 말고, 이롭지 아니한 말은 함부로 하지 말고, 자기에게 관계없는 일은 간섭하지 말고, 임금을 높여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웃지 못하는 것을 꾸짖지 말고, 모든 일은 순리로 오거든 물리치지 말고, 이미 지났거든 쫓지 말고, 몸이 불우에 처했더라도 억지로 바라지 말고, 일이 이미 지나갔거든 생각하지 말라. 총명한 사람도 때로는 어리석을 때가 있고, 계획을 잘 세워 놓았더라도 편의를 잃느니라. 남을 손상하면 자기의 허물이요, 권세에 의뢰하면 화가 서로 따르느니라. 경계하는 것은 마음에 있고 지키는 것은 기운에 있느니라. 절약하지 않으면 집을 망치고 청렴하지 않음으로써 지위를 잃느니라. 그대에게 평생을 두고 스스로 경계하기를 권하노니 가히 놀랍게 여겨 생각할지니라. 위에는 하늘의 살핌이 있고 아래로는 땅의 신령이 살피고 있는지라. 밝은 이 세상에는 임금의 법이 서로 계승되고 어두운 저 세상에는 귀신이 따라다닌다. 오직 바른 것을 지키고 마음을 속이지 말 것이니 경계하고 경계할 것이니라. 정적이 흘렀고 허진원은 그만 주저앉아 버렸다. 사또나리, 제가 그저 잠시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잠시라. 잠시 어리석은 자가 10만 양을 가지고 10년 동안 고리대업으로 번창하느냐? 잠시 어리석은 자가 친구의 아들을 내쫓고도 죄책감 없이 창고를 채우느냐? 허진원은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다. 그건 잘못이옵니다. 사또나리. 잘못했습니다. 부디 기회를 주십시오. 내 생각 같아서는 친구의 도리를 저버리고 탐욕으로 죄악을 낳은 너를 탓하고 내 재산을 몽땅 빼앗아 정용성에게 주고 싶다. 하지만 그것이 또한 옳지 않기에 내가 용서한 것이다. 다만 이 기회를 망치면 그땐 나도 자비를 베풀 수 없을 것이다. 허진원은 그 자리에서 바닥에 엎드렸다. 사또나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 죄인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용성에게 은혜를 갚겠사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은혜를 갚는 것이야말로 내가 져야 할 책임이다. 정용성이 조심스레 앞으로 나와 말했다. 이제는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잘못을 깨달으셨으니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허진원은 흐느끼며 고개를 들었다. 내가 어리석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겠느냐? 괜찮습니다. 이제 함께 올바른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자, 오늘의 일이 너희 모두에게 교훈이 되길 바란다. 탐욕은 결국 화를 부르고 겸손과 성실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법이니라.